안녕하세요. 기타의 회원 여러분, 2023년 2월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타 세미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진글로벌 로지스틱스의 이병주 법인장입니다. 기타에서는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를 유튜브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에 앞서서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뮤트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온갖 미디어에서 AI, 머신러닝, 그리고 최근 챗 GPT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금일 세미나는 이런 핫한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나의 비즈니스를 돕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산호세에 있는 주식회사 썰틀럭스 미국 법인 좌시아 배 법인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 법인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 학사를 취득하셨고 삼성 SDS 아메리카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 이후 주식회사 비트나인에서 디렉터 오브 테크놀로지를 역임하였습니다. 강의 중 궁금하신 부분은 줌의 챗방에 남겨놓으시면 세미나 후반부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강사이신 조시아 법인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법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솔플룩스 미국 법인을 담당하는 자슈아 베이입니다. 네, 이렇게 기타에서 정기 강연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어느 일부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나의 비즈니스를 돕는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 네, 오늘 이제 드릴 말씀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최근에 주인공이 됐어요.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조금 아주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인류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현란한 그런 어떤 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지금 이 인공지능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정기 강연 안내가 나갈 때는 아마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 제목을 살짝 바꿨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름이고, 대화형 인공지능은 사용자 측면에서의 이름이니까 사실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좀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리고 정보 습득을 돕는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 방안, 그리고 또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학자 최윤식 님이 메타 도구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세대 비즈니스의 가치는 다음 세 가지로 함축될 것이다. 영생, 자율, 지능. 네. 영생하면 뭔가 이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표현으로는 무병장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크리스퍼라든지 뭐 인공 장기 배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지능은 조금 이제 같이 다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율이 지능이 없다면 어떤 섬세함이나 예리함이 떨어질 것이고, 지능의 자율이 없다면 또 그만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면 속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능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네, 아주 기초적이고 좀 거칠지만 그럼 한번 단계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데이터가 있죠. 뭐 IT 산업의 석유라고도 불리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묶이면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죠. 인포메이션은 가장 작게는 어떤 명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명제 단위로 이어진 그런 것이 이제 knowledge가 되고, 그것이 이제 가치를 반영하고 또 어떤 행동과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사이트, 통찰 이런 것들로 될 수 있겠죠. 그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사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이미 그 머신 러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연구가 되고 이렇게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성과를 낸 것은 제 생각에는 최근 10년인 것 같아요. 길게 잡아도 한 15년, 20년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 뒤에는 사실 콕 집어서 GPU의 어떤 발전이 있었죠. 예, 엔비디아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회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휴먼 탤런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런 어떤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순도를 높이고 그 뒤에 뒷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휴먼 인 더 룹이라고 부르고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위대한 물리학자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컴퓨터는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하지만 멍청하고 사람은 놀랍도록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똑똑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상상 이상의 어떤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최근에는 정말로 많이 개인의 차원까지도 다가간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뭔가 베일에 쌓여 있고 그 어떤 개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은 어에서 각각 6개의 어떤 인공지능 미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한 3개씩을 뽑아보고 제가 또 주변에서 이런 들은 얘기들 중에 좀 같이 나눠볼 말씀을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잘 조직하고 정말로 순도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휴먼 탤런트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아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인공지능이 방금 보셨듯이 그 알고리즘 보다 정확히는 그 딥러닝에서는 그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모델은 그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적인 알고리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히든 레이어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불가능함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는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접근 방법이 있고 구글의 좀 답변이 약간 좀 재미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어떤 내린 그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한들 사람이 내린 결정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그 사람의 그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은 그 AI가 100% 객관적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데이터 자체의 바이어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으면 여러 어떤 그 순도 높은 어떤 결과를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4번과 5번은 그 충돌하는 그 미신이에요.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아주 단순한 업무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5번은 인공지능은 어, 인간의 어떤 노동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 먼저 보면은요. 그 실제로는 그 극과 극 어느 중간에 어떤 절충점이 있겠죠. 4번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인공지능은 그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복잡도가 필요한 그런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가트너가 조금 더 급진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구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떤 혁신의 순간마다
어떤 그 산업에,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실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은 더 많은 부를 창출했고 그런 어떤 그 부를 통해서 더 많은 디맨드, 그 일자리에 대한 디맨드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입에서도 여전히 그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구글의 얘기입니다. 그 뒷부분에 이 상충하는 어떤 그 예측에 대한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걸 이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내 비즈니스는 그렇게까지 뭐 인공지능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혹은 아니면 이미 지금 도입한 어떤 그 부분들로 오토메이션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정기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말로 6개월 사이, 최근 6개월 사이의 변화도 현란했거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AI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예, 69%의 그러니까 매니저니까 어떤 중간 관리자 업무의 69%가 향후 한 4년 안에 2021년 예측이니까 25년까지는 70% 정도가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2번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 설명 불가능한. 그러니까 AI는 설명 불가능하니까 AI가 그 뭐라 할까요? 얼토당토하는 그 너무나 터무니없는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근데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도 같고 나름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모델링을 바꾸겠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하지만 뭐 약간은 SF적인 그런 요소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배경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구글 맵이나 이런 것이 그 가이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많은 신뢰를 충분히 쌓다 보면 나중에 뭔가 그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는 어떤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생겨나는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 그 2025년까지 한 3년 남았네요.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가 생기니까 순 증가는 1,200만 개가 새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그 사라지는 일자리 그 직군으로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엔트리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인데도 사라지는 일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엔트리 자체는 이제 아주 쉽게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많은 행정 업무, 어카운팅 업무 그리고 이제 기계까지 확장해서 봤을 때는 어떤 조립, 생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관리자 이런 부분 분야가 상당히 디맨드가 적어지는 직군에 속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셜리스트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잠시 뒤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보다 더 조금 긍정적인 지표, 예측 지표가 하나 있는데 2030년까지 AI 부문, AI가 리딩하는 부문에서 그러니까 15.7, 15조 달러의 짐작하기도 큰 숫자인데요.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인데 PwC의 예측입니다. 15.7 트릴리언 달러가 AI 부문에서만 그 GDP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와닿게 비교하자면 현재 중국과 인도의 GDP를 합친 규모만큼 향후 한 7년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AI 분야의 성장세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뭔가 펜이 살짝 그려졌네요. 제가 그린 이런 부분입니다. 음, 사라지는 일자리 그 8,500만 개의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또 그냥 9,700만 개가 이렇게 생겨난다면 부직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있는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거잖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순진하게 이 모든 분들이 고스란히 이 일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매우 아이디어란 상황이고 이 중간 어딘가이겠죠.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어떤 사회적인 안정이 클 것이고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의 어떤 스킬셋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스킬셋을 찾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권고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AI의 어떤 리딩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현재의 인플로이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리스킬링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탑 티어 그런 대학에서 졸업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요즘 어떤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대학 4년제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직업의 어떤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떤 지금 기술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RPA가 이렇게 상위에 있더라고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쪽 얘기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매크로라고 부른 것이 훨씬 더 정교해져서 정말로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처럼 특정한 문서를 처리하고 여기에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그러니까 기계가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또 더해진다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많은 사무직 그런 업무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 여기 지금은 조금 아래쪽에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만 돼도 내년에 이 조사를 다시 한다면 아마 상위권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순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약간 단순하지만 구체적으로 AI의 그렇게 사용되는 양상들을 봤을 때는 AI 안에 이제 기계학습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사실상 딥러닝이 다 인공지능을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딥러닝이 너무너무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딥러닝이 다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RPA는 말씀을 드렸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도 웨이브 투 벡터로 변환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순도 높은 결과물들을 내줍니다. 음성, 인식, 합성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전, 인식 이런 분야가 있고요. 또 자연어 처리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죠. 예, 자연어 처리에서 이런 어떤 뭐 인포메이션 혹은 엔터티 추출, 그러니까 네임드 엔터티 의미 있는 그런 엔터티 추출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생성형 AI 이 분야의 발전이 가장 지금 눈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아마 이미 많이 정말 뉴스에 너무 유명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 코딩을 해주죠. 코딩도 언어별로 컨버팅도 해줍니다. 네. 물론 탑 클래스 그런 개발자만큼은 아닙니다. 뭐 메모리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적어도 텍스트 코드를 통해서 이게 문제의 출발점은 좀 알 수 있을 정도 아닐까. 텍스트 컨텐트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프로퍼티 포스팅 아주 적합한 매력적인 문구 찾아주는 것. 네. 뭐 리포트, 페이퍼 뉴욕 대학에서는 이미 막아놨다고 그러죠. 뭐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은데 학생들 학내에서는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주고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비디오도 만들어주는데 그렇다면 3D도 될 것이고 텍스트 에브리띵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좀 그 뭔가 조명을 다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때 아주 정교하게 시켜야 그만큼 원하는 결과물을 그 정확하게 한 번에 얻을 수 있겠죠, 빠르게. 그러니까 뭐 대략 주문하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뭐들? 그러니까 얼만큼 정교하게 주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내추럴 랭귀지라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잘 알아듣는 언어가 있습니다. 수한 그런 기법들이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어떤 그 기술,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아주 그 기초적인 차원의 어떤 시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런 예측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잡 포지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게 됐거든요.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무엇을 잘하는 재주보다는 제가 그것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능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유화인데, 자세히 크게 보면 유화의 어떤 질감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콜로라도 그 그 미술 대회에서 그 디지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제 비난을 한 거죠. 미드저니로 그린 것을 어떻게 이거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제이슨이 그 대상을 타신 분인데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출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것을 참작하고도 심사위원들은 이것의 어떤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서 나에게 상을 준 것이므로 나는 대회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진짜 정말 그 사람이 그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구나. 제목은 우주 오페라 극장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조금은 좀 유치하죠.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났죠. 물론 조금 다른 기술이기도 하지만 저도 좀 그 사이에 배웠고요. 화성에서 달리는 애벌레를 닮은 기차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있죠. 예, 요거는 그 멜빈 솔로스키라는 그 사진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사진가가 좋아했던 그런 그 테마를 제가 그 묘사를 한 겁니다. 그 사진가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정말로 비슷하게 그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창의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서 인공지능은 뭔가 자동적인 것을 하고 사람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 불과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실사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고 사람은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도 벤더가 뭐 대표적으로 오픈 AI라든지 말씀드린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뭐 한 열 몇 개 되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이미 그렇게 치열하게 많은 벤더들이 이런 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모두가 뭐 다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만큼 빠르게 그 벤더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톡 이미지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비즈니스에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톡 이미지 쪽은요. 원하는 것 정말 정확히 원하는 것 찾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묘사 주문하면 한 몇 분 안에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스톡 이미지를 이제 굳이 찾게 될까? 몇 년 안에 정말로 현재 매출의 50%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 게티 이미지에서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 이미지 생성 서비스 회사를 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페타픽셀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공개해놓은 그런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해서 서비스를 하니 저작권 침해라 이거죠. 네, 그런 어떤 갈등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봤는데 현재는 되게 조악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보기엔 1년 안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비즈니스들이 있고 이런 그 변화의 큰 어떤 변곡점에서는 이런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아마도 또 새로운 흐름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 두 거인의 대결이 상당히 볼만했죠. 네. 챗 GPT는 사실 작년 10월에 발표됐고, 참, 저는 여기 산호제 지역의 그 써니베일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플러그 앤 플레이 이 건물이 구글이 한 20 몇 년 전에 최초 창업할 때 직원 한 50명 될 때까지 이 건물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메카가 되어 있고, 지금 한 100여 개 스타트업이 이렇게 이 건물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느 뭐 미팅룸에 가도 챗 GPT를 듣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흔한 일이 됐어요. 저도 하루에도 한 몇 번씩은 직원들하고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발표 이후에 그 술렁거림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 전 세대만 해도 뭐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것을 내가 업무에 투입해 봐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당연히 품질이 낮으니까. 근데 챗GPT의 품질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냥 생산에 투입해도 될 정도로 물론 뭐 다듬어야 되겠죠. 맥락에 맞게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글이라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미 그 인턴 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월 50불인 줄 알았는데 20불이라서 냉큼 샀는데요. 한 달에 20불 주고 인턴 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 산업에 상당히 큰 어떤 그 충격을 던져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뭐 파라미터 숫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파라미터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 그 웨이트 숫자이더라고요. 네, 벡터를 나누는 숫자가 아니라 웨이트 숫자고 그것은 그 딥 뉴럴 네트워크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T-3에서 파라미터 숫자는 같습니다. 네, 1750억 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숫자죠. 네. 그 바드도 구글에서 발표한 바드도 뭐 파라미터 숫자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안타깝게도 파리에서 첫 시연하는 날 제임스 웹 텔레스콥인가요? 그것에 대한 좀 답변 디테일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빙에 이제 탑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 들어가려고 빙을 새로운 이제 디폴트 브라우저로 이렇게 바꿔놓고 기다려봤더니 빙의 검색 품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구글에 비해서 구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빙의 너무 관련성이 낮은 그런 결과물들을 주고 그러는데 이 대화형 GPT로 극복할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바람, 그동안 뭐 압도적인 마켓시어였죠. 전 세계에서 97%. 한국하고 중국, 러시아 정도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압도적인데, 그런 트렌드가 이제 바뀔 것이다. 챗 GPT,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무료였고요. 올해 이제 2월에 유료 발표를 했잖아요. 눈물 나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쓰고 있다. 예. 그러니 언젠가는 우리 이거 유료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유료화를 했죠. 챗 GPT 자체를 프로 버전을 받고 뉴빙에 탑재했는데 어제 써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뉴빙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도 곧 탑재된다고 합니다. 몇 주 안에.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역시 MS의 저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GPT-4에서는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 파라미터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리얼타임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뭐 아마도 상당히 근거 있는 예측인데 엄밀하게는 리얼타임 데이터는 아니고 이렇게 배치 단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GPT 자체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이미 트레인된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비워놓고 베어리어블로 비워놓고 그 부분만 이렇게 채워넣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GPT-3만으로도 이렇게 혁명적이었는데 GPT-4가 또 올해 공개된다고 하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챗 GPT에게 구글 바드와 챗 GPT를 비교해줘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바드는 시를 지어주는 시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이 질문은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바드가 발표된 건 한 2, 3주 전이잖아요. 네. 이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답을 했어요. 그냥 그 바드가 이제 뭐 시인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뭐 그러니까 바드라는 것을 챗 GPT와 어떤 동일선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 비즈니스에서 활용하실 때는 어떤 사실 검증은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틀린 사례들을 또 찾아서 많이들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한번 요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작년 6월에 정기가요연에서 송 교수님께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짧게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써버렸기 때문에 또 초인공지능 뭐 이렇게 이제 분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한 인공지능 하면 뭔가 연약한, 뭐 나약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뭐죠? 이세돌을 4판 이긴 알파고가 여기 들어가고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겨놓지 않았다면 제가 아는 한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약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자면 좁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스페셜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고 뭐 그것을 뭐 체스로 변환할 수는 있겠지만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어떤 모델링과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미션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인공지능들이 현재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만 잘 구현이 되고 대단한데 강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그것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초인공지능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찬반 양론이 있죠. 알고리즘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은 이렇게 스스로를 발전시키다가 자의식까지 갖게 된다, 자유의지까지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의외로 이렇게 매우 유명하신 분들,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닉 보스트롬, 맥스 태그마트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다만 저는 이제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개발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난밤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코드도 알고리즘도 이렇게 버그가 많은데 그것이 뭐 생각을 한다고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또 얘기들이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을 또 구현하는 한 방법론으로 커넥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저는 3,000개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300개더라고요. 세포 뉴런 수가 300개인데 그것을 모두 매핑한 것이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꼬마 선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시뮬레이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1,000억 개 숫자를 하나 잘못 썼네요. 예, 그 1,000억 개이고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는 870억 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대략 뭐 1,000개 정도의 또 연결망이 있다 보니 약 100개에서 150조 개의 연결망을 매핑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20년에서 30년 안에 이 프로젝트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뇌에 대한 이해, 의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서 그 시냅스끼리 주고받는 신경 전달 물질까지도 매핑이 될까 하는 좀 궁금증은 있는데 이거 자체로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글들, 관련 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강한 인공지능 하니까 막 뭔가 무시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일자리나 삶의 모습이 위협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은근 허당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무엇인가 싶으시죠? 이게 그 anti-face recognition makeup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얼굴 인식 화장법. 그러니까 뭐 카메라나 CCTV에 찍혔을 때 본인인지 못 알아보게 하는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은 알아보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아마도 이것도 시간이 주어지면 극복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판다이죠. 예, 판다를 보고 인공지능은 57%, 약 50%가 조금 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판다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여기에 0.07%의 노이즈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99%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긴팔 원숭이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전히 이것은 우리 눈에는 판다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그 정말로 작은 노이즈잖아요. 작은 노이즈에도 충분히 매니플레이트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작이 될 수 있다. 그 인공지능의 이런 취약점에 대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그런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매니플레이트하는 좀 악의적인 그런 활동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이 조류, 뭐 오리새끼 이런 것들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을 이렇게 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직관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네, 김대식 교수님, 인공지능 전문 김대식 교수님은 직관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좋은 설명 방법이 없어서 직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은 것을 보면 같은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봤을 때는 다른 것을 찾아간다. 사람도 뭐 IQ 문제 같지만 쉽게 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게는 이 둘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매핑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델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관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하지요.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라베게 역설이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쉬운 것은 그 인공지능에게 어렵고 혹은 기계에게 어렵고 기계에게 쉬운 것은 사람에게 어렵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사람에게 쉬운 거, 뭔가를 보고 빠르게 알아보는 거, 고양이인지 개인지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는 거, 그런 능력, 직관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뭐 귤 껍질을 깐다든지 이런 건 기계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기계한테 쉬운 아주 복잡한 뭐 미적분 연산 능력, 수초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려운 일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라백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기호적 그 AI, 심볼릭 AI 이런 접근이 있습니다. 날리지 그래프, 날리지 베이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보의 그런 최소 단위는 명제이고 그 명제들이 통상 이제 이런 프레임 안에서는 주어, 수로,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목적어가 다시 주어가 돼서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날리지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슈아는 뭐 최근에 뭐 애플 아이폰을 샀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는 애플이다. 애플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거기 다니는 수석 엔지니어는 누구고 그 사람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동기는 누구. 계속해서 지식이 연결되면 그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 네, 좀 단순화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론할 수 있도록 난리지로 매핑하고 하나하나를 사람이 들여다봐도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을 심볼릭 AI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 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아무래도 좀 약점은 있겠죠. 네. 요게 이제 드디어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매우 초간단 설명인데요. 이미지나 글이나 음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지면 이미지 투 벡터, 그다음에 그 글이면 워드 투 벡터 이런 어떤 그 워크 프레임을 통해서 모두 벡터라이즈를 합니다. 벡터로 바꾸고 이 주어진 그 노드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 구간이 히든 레이어가 되겠죠. 히든 레이어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그 웨이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패러미터 값을 조정을 하는데 웨이트 어저스먼트를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모두 이제 한 방향으로 달려서 한 벡터 값을 이제 이렇게 추출하게 되죠. 예, 내놓게 되고 그것이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것을 답을 합니다. 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개라고 답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벡터 값은 이렇게 가깝고 그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조정했더니 그 최소 손실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거친 끝에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 값들을 들여본다 한들 이것이 개와 무슨 상관인지 설명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너무 퍼포먼스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도 높은 빠르게 그런 순도 높은 결과물들을 뽑아내면 그것을 날리지 그래프로 매핑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단위들로 매핑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추론이 가능하고 어떤 답을 냈을 때 그것이 왜 그런 답을 냈는지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제안을 했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마치 우리에게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 전기와 그 가스를 활용하듯이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뉴로심볼릭 AI 어프로치고 각각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면서 훨씬 더 그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만 보자면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 알고리즘 뭐 한 2, 3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델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석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챔피언이고요. 네. 어, 그 지식 습득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선사시대와 또, 이 인쇄술의 발명 이후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지요. 사람에게 한 개인당 노출되는 지식의 양은 10테라바이트, 뭐, 어떻게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지 능력이 뭐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최근 10년간 후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책 읽는 속도가 느려졌죠. 스마트폰 때문에. 이 갭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검색의 패러다임이 20년 이상을 지배해 왔는데 그것이 검색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0년 전의 그 검색 경험과 최근의 검색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또한 제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구글이 1999년에 그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서 그 당시 구글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글에 가서 그렇죠? 24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검색창에 구글이라고 치면 25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찾아보면 그 250억 개인가요? 예,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10만 배 많은 결과물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0만 배 많은 어떤 인사이트와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저는 앞부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상위 결과물들을 보다가 그 정도면 이미 한 2시간 가까이 지날 수 있죠. 탭을 열어보고 그 중에 생소한 어떤 터미널로지들을 찾아보고 어떤 키퍼슨들을 또 새로 열어서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해보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글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가져오는 그 정보마저도 서피스 웹에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어떤 로그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날리지 그 습득의 파이프라인도 사일로된 경험을 제공하는데 최근에 이 제너러티브 AI를 봤을 때는 그 방금 말씀드린 서피스 웹에 한정되지 않고 딥웹 소스들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구독을 하고 있거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구독도 안 하는데 뭐 알아서 찾아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고 제너러티브 AI가 그것을 요약하고 설명하고 추출하고 또 때로는 더 확장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고 다른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뭐 프랑스어, 독일어일 때는 또 그 번역까지 해주고 그런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그 유저층이 있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브랜드 매니저들도 예를 들면 그 경쟁사의 어떤 동향이 어떤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켓 어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 리서처들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분야에서 최근 어떤 기술 동향이 어떤가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언제 어떤 투자의 적정 시기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털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제너러티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 회사도 준비하고 있었고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이런 지식 습득에 있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뭐 소비자들을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최근 한 2, 3년간 이런 어떤 소비자의 경험은 많이 후퇴한 부분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 웨이팅을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 안타까운 경험이었다면 대부분의 그런 고객들의 응답을 보면 빠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빠른 그 대답, 응대, 그런 문제 해결. 그것이 친절함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밸류를 높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인공지능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전체 그 스코프를 다 커버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전체를 한번 펼쳐놓고 봤을 때 이 안에 다이어그램보다는 어떻게 이런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컨슈머 입장에서 어떤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이 있을 때 대체로는 그렇죠. 뭐 칭찬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말에 그 연락을 하면 뭐 그냥 메시지로 넘어가거나 챗봇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월요일이 돼서 그 다시 이제 누군가 실제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될 때
자슈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슈아 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다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도 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것에 인공지능의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런 능력, 그 당연히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Speech Recognition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슈머와 소비자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컨슈머 서포트라든지 테크니컬 서포트에 계신 분들이 경력에 여러 가지 갭이 있을 수 있죠. 3년 되신 분과 3개월 되신 분의 어떤 능력치가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챗봇이 컨슈머를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서포트에 계신 분들을 마치 라이브 위키피디아처럼 그 내부 매뉴얼들을 읽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런 규칙들을 이해해서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금 확인했는지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챗봇이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부분에 들어가고 이런 어시스턴트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뽑아내서 챗봇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요 또 매니지먼트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피드백이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 순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디지털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상당히 이제 관심도 많고 이것을 좀 도입하려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주 살짝 말씀드리면 그런 CES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희 회사도 이런 것을 소개했는데 정말로 관심도 많고 반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이 다국어로 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다국어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다국어를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비전 레코그니션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컨시어지 같은 경우에서는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누가 왔을 때 한 번 오신 그런 고객이라면 다음에 왔을 때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면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옵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아, 어떤 전체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단순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불만 사항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만 소셜 미디어에서도 스크래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리뷰에서도 스크래핑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니터링 그런 능력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현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그런 인력들의 어떤 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빠른 효과도 보실 수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떤 기계의 어떤 협력 그리고 그분들에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퍼스널라이즈 된 초개인화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특기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매시브하게 이런 어떤 대응하는 능력도 있지만 정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고객들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들 다시 좀 찾아본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챙겨놨고 여기 슬라이드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링크들도 여기 포함을 시켜놨고 저희 본사의 이경일 대표님께서 아마도 3프로 TV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2주에 걸쳐서 3프로 TV에 출연하셔서 1편에서는 챗 GPT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편에서는 챗 GPT 심화 버전에서 그러면은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안 보셨다면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희 솔툴룩스는 인공지능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뭐 규모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어떤 혁신을 원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저에게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일 주제인 인공지능은 다소 전문적일 수 있었을 텐데, 저와 같은 평민의 눈에서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챗 GPT하고 뭐, 발드의 향후 경쟁 구도나 버추얼 휴먼의 등장 활용도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 청중 분들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챗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윤주환 영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그다음에 우리 최재형 법인장님 대표님도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AI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AI의 한계가 있다면, 그다음에 주행에 계속 이렇게 성패가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도 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그다음에 우리 최재형 대표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챗 GPT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추가 비용 없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유저들은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또 간단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짧게 짧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AI의 한계,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인데, 어,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은 정말로 갈 길은 멀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하고 있고, 챗 GPT 같은 경우 정말로 빛나는 지금 등장을 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말로 엉뚱한 답을 너무 당연히 맞는 것처럼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은 아까도 이제 뭐 창의성도 이제 위협당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각은 인간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끝부분의 책을 참고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너무 재밌는 책이고 최근에 10년 진곡판을 냈는데요. 한번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율주행은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입니다. 뭐 저희는 예 자율주행은 뭐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좋다는 것만 알고 제가 아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오히려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보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하다. 네, 최 대표님 질문 주신 내용, MS 오피스 그 부분은 그 비용 정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아마도 거의 큰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나 특히 워드 같은 경우 페이퍼 바로 이렇게 파퓰레이트 해주고 다만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는 특히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파워포인트 만들 때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제 이미 알아버리신 거죠.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손재주가 없으셨던 분들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매력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더 흥미롭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법인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전화 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2023년 3월 3일에 기타의 총회가 있습니다. 따로 공지사항은 보내드릴 거고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7년의 어사이먼트를 모두 마치고 이제 3월에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 생활 중에 기타는 저한테도 많은 도움과 활력소가 됐었고
견문을 넓히고 좋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기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건승을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금요일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